제목은 맨 마지막 단계가 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쌀을 어떻게 한마디로 찔러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 하는 문제를 해서 몇 단계로 변해온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1강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9강까지의 얘기를 갖다 간단히 요약만 좀 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마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주제가 종이 30만 권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는 세종대왕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역사 사학과 가는 자제분들 가운데 사학과 가서 아이고 그거 가서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역사가 무용지물이냐? 무용지물은 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책을 썼고 역사를 읽어왔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만큼 유용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가 이제 과거의 사실을 이렇게 쌓아놓는 축적해놓는 것으로 거기까지 대체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 말하면 실생활에 우리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전체를 통관하는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북송대 자치통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사실은 요새 이제 역사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 사다 그런 연구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하는 전체적인 말하면 변화의 과정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전공하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도 좋고 그다음에 신학도 좋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물결에 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왕조실록을 통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조실록 통독인데 왕조실록을 그걸 다 통독을 하고서 조선시대사를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냐 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명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명실록 하나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러니까 맨날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아주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서 이것이 오른쪽이 어떻고 왼쪽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거 하다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하는 것이 밝혀질 때 비로소 역사로서는 그것이 생명력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송대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때까지 중국 역사가 많이 쓰여졌다. 몇 권이었어요? 정사만 1600권이다. 16종류. 그러면 이것을 16종류로 쭉 해서 1600권을 다 읽고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이런 지혜 있고 저런 지혜 있고 이걸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될 텐데 1600권을 읽다가는 죽을 때가 다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역사책이 있기는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해 영종이나 이제 사마왕에게 이것을 갖다 읽힐 수 있는 역사책을 써라.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 결과물로서 자치통감이 나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치통감을 그래도 전문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나온 역사책 가운데 자치통감만큼 좋은 역사책이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읽어서 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사반공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반쯤만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는 배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반공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치통감을 통해서 적어도 사반공배의 말하면
기능이랄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 증거가 있느냐? 저보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증거로서 쿠빌라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증거로서 마오쩌둥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러난 얘기만 그렇지 읽는 사람으로서의 말하면 상당한 말하면 수준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게 이제 역사가 증명. 제가 아무리 얘기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어쨌든 봐라. 세종대왕 봐라. 쿠빌라이 봐라. 등등등등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것이 제1강의 자성감을 내가 표제로 내건 이유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강 육국을 집어삼키고 멸망한 진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이른바 이제 봉건 제도라고는 상황 속에서 천하가 말하면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면 진시황이 그것을 갖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통일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게 역사인데 그게 아니라 그 후에는 금방 15년을 망했죠. 통일한 다음에 15년을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그것은 지방의 봉건 세력이랄까요? 지방 분권적인 거고 각지 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앙에서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뭐 공평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른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거. 뭐냐면 그 이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한가운데 하기가 없으니까 다 전체 것을 걷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하고 그다음 여기하고 그다음 여기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중앙에 권력을 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하면 자 보세요. 자 나도 이제 30년 기다리면 혜택이 와. 너 30년만 기다려. 그리고 혜택이 가. 그러면 30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말하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중앙에 있는 왕이나 황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공평무상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 역사에서 계속 흐르는 건데 하나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좀 사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가서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군국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방의 군국제, 봉건제와 군현제를 갖다 믹스업 해가지고 하는 군국제.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죠, 황제는. 그러나 또 반대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살자. 그것이 이제 그것을 중앙 입장에서 본다면 반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러나 또 경우에 따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면 이제 바뀌어 나가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말하면 말하자면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균형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중국 역사가 진행해 오고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장안, 시안, 그죠? 당나라 때 장안, 요새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북경, 그리고 남경. 이것이 중국의 말하면 중원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정삼각형 구도의 세 개의 말하면 중요한 구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삼강은 조무령왕 호복을 입다. 이게 뭐냐 하면요. 말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경쟁 사회에서 버텨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면은 아무리 내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외래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이른바 조무령왕이
흉노의 복장을 말하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북방민족의 예를 들어서 북위에 말하면 이제 북위의 효문제죠. 본문에는 그 이제 북방민족으로서 기마민족으로서 일하다가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또다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문화를 갖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문명의 충돌이 생긴다. 자기 종족 내에서 먼저 생긴다. 그 종족 내에서 먼저 반대한다. 근데 그 반대를 뒤집고 넘어갔을 때 비로소 말하면 새로운 문명을 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상적인 보다 커다란 말하면 이제 세계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 얘기를 갖다 여기 제 4강에는 이제 4강에는 문경시대에 이르러 5,700의 반란. 중국에서 반란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반란 뭐냐? 나쁜 놈들.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반의를 든 거다. 이놈들은 역적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왜? 권력을 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권을 갖다 흔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나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 제가 그때 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말이죠. 이제 저기 삼국시대 1000년,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이렇게 2000년은 딱 끝난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근데 중국엔 왕정 무지무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전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얘기는 늘 안 하죠. 뭐냐? 중국 역사에 말하면 역동성이고 그 말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반란이 일어난 당시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단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뭐 사람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삶아 죽을 수밖에 없고 뭐 등등 아주 비극적인 일이 많이 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한 걸음 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될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6.25 사변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쳐내려오고 우리는 3년간 싸웠고 저는 그때 중학교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참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고 참 고생했는데 그럼 가만히 역사를 놓고 보면 그 6.25라고는 전쟁을 통해서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한 바퀴 뛰었어요. 말하면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저기 뭡니까 1892년에 이제 저기 뭐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근대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뭐 바꾸고 다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다 그렇게 뭐 그쪽에서 제도 다 바꿨는데 영 바꿔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때 어렸을 때 어린 기억인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합니다만은 저보고 그 이제 영감님이 저보고 도련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렴풋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가병증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근대적인 뭐 어쩌고 뭐 만민평등이고 뭐 신분제도 다 탈피하고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온전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건 그 신분제도가 타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뭐 신분제도 타파되는 문제 하나만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신분제도 다 타파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그 후에 무슨 내로라 할 수 없게 뭐 물론 시골에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타파돼.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하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회를 갖다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얘기한다면 중국사는 이 반란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나쁜 점이냐 좋은 점이냐 하는 얘기 아니라 적어도 중국 사회를 갖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적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강에서는 이제 그 한무제 동중서를 채용하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아주 꾀입니다.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줬으면 어떻게 좋겠느냐 하는 것이 통치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자발적으로 이 질서를 지켜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좀 요새 우리는 이제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복지제도 하면 잘한다. 이거 좀 많이 보태주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는 놈은 몽땅 10명이고 20명이고 잡아다 가둔다. 법에 의해서 강압 정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황제나 또 윗어른에게 그저 만나면 황제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윗어른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안녕하십니까 복종하는 그러한 말하면 내 교육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안으로부터의 마음속으로부터의 복종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통치력이 절약되면서도 전체 국가를 갖다 하나의 질서 체계 속에서 갈 수 있다. 그건 뭐냐? 유학이에요. 유교에 적어도 여기서 친친이라든지 친친은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덜 대우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간이야, 이촌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삼촌이야, 사촌이야, 오촌이야. 이렇게 촌수가 매겨집니다. 그죠? 이 촌수가 매겨지면 그 촌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논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국가의 하나의 교육 체계로 만들어준다면 그렇지. 그런 체계 위에서 맨 꼭대기에 제일 높은 사람은 황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황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 유학교육만 제대로 되면은 가만히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천자로서 말하면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용한 것이 이제 또 한무제가 동중서를 채용하다. 이것은 뭘 가지고 하냐면 춘추벌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춘추의 그 일통사상이죠. 그죠?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하나로 해서 쫙 질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효령과 같은 걸 만들었다. 이제 관리하는데 효도 잘하는 사람 좋은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효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관리라고 등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등식은 그런데 관리 뽑는 방법에 효령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육적 차원이고 교육을 장려하는 쪽이지 이것이 진짜 유능한 관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제도라고 유능한 관리 뽑으려면 주산시험을 보든지 어학시험을 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너 효도 잘했느냐? 너 염치 있느냐? 내가 그 수학은 잘 못해도 이제 효도 잘하고 염치했다 그럼 관리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죠? 모든 사람을 말하면 그러한 교육 방향으로 한 것이 이제 한무제의 동중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6강에서는 천의 고안을 황제를 세워야 이런 제목이었는데 황제권이 강하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최고의 천자가 되다 보니까 그 천자의 권한을 천자가 된 사람이 과연 모두 잘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천자 권한이 주어져도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자 황제권의 절대권을이라고 하는 논리가 확정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최고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일할 필요 없죠. 그럼 뭐 놀고 뭐 자기 멋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황제의 권한이 막대한 거니까 그 권한을 누군가는 행사해야 됩니다. 앞세우고 뒤에서. 그래서 권한을 쥔 사람들은 황제가 되도록이면 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 멋대로 하는데 좋잖아요, 뒤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후한때 와서 황태우라든가 그다음에 외척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군벌이라든가 나중에는 환관까지 그 황제의 권한을 훔쳐서 행사하는 역사가 진행돼 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제 7강 이제 가난풍이 미소년을 납치해온 궁중의 비사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좀 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 황제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통치력을 가지고 할 때 그 황제권은 행사되는 건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황태우라든지 그다음에 장군이라든지 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뭐 환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환관 얘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게 이 황제가 아니면 자기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긴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고목에 붙어있는 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9번째 이 기생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황제라고 하는 걸 앞세우고 그 힘에 빌어서 권력을 행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상도 어떤 그 무슨 뭐 철학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개인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자기 집안의 이해관계에 이 목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론 반란이 일어나죠. 불평등이 나오는 거니까. 왜? 왜냐면 전체를 보고 이 녀석 배고프면 이쪽 가다 좀 얻어주고 이쪽을 해주고 이 황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황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 내만 돈 많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반란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면 결국은 후한 말에 여러분이 잘 읽으시는 삼국지, 그죠? 뭐 이제 조조라든가 유비라든가 그다음에 손권의 삼국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들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권이 무너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도 필요하고 그 안에 알맹이도 필요하고, 알맹이도 필요해요. 그러면 국가 권력과 아까 국가 권력 한국의 국가 권력과 사상이 말하면 결합을 하여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사상이 말하면 여행이 되고 교육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권한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상 싫어도 내가 믿는 척, 아는 척, 행하는 척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못 삽니다. 그런데 국가력이 무너졌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과거에 척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껍질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멋진 거다. 이것이 이제 말하면 결국 통제랄까 속박이랄까 속박을 깨버리는 사회가 위진남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사 위진남쪽 뭐 어디 싸움만 하고 사람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거다 뭐 가난풍 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회가 저런 사회 속에 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후한 400년 동안의 유교적 속박, 유가적 속박이 깨져버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나타난 현상들도
우리가 과거에 500년간 우리를 묶어왔던 그런 속박이, 사회적 속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말하면 그래서 요새 나오는 사회 문제가 많이 벌어져요. 그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문제도 이런 속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에 말하면 이런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라든가 뭐 세속에서부터 탈피한다든가 그런 뭐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면에서 도가, 그죠? 노자, 장자, 그 다음에 그와 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에 들어온 불교에서 방달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가에서 초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 시기에 나오고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8번째는 선비적 중국식 성으로 바꾸다. 이거 얘기죠. 그런 것이 그로도 얘기를 하면서 선비적이 중국에 가서 이제 말하면 북위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계통이 수당으로 이어져서 중국을 실제 통일한 세력이 선비적이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만리장성이 깨지는 겁니다. 중국은 원래 농경적과 유목적 사이를 갖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고 해서 만리장성을 살아요. 상징적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만리장성이지만 마음속으로도 만리장성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위에 선비족이 와서 내려와서 함으로써 말하면 그 만리장성은 현실적으로 만리장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말하면 이족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너는 양반이거는 뭐다 하는 그런 말하면 그 경계선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 깨지는 조건이 몇 가지냐면 적어도 이제 자연과학이랄까요, 이러한 뭐 지리학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건 실크로드, 그다음에 그것을 말 북방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서진 시대의 파랑의 난 같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북방 민족의 이제 아까 이제 선비의 그 북위의 그 이제 효문제가 이제 중국 풍속을 받아들였다고 한 것, 자기들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경계선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보수성을 지닌, 말하면 중국의 뭐다 하고 보수성을 지닌 것은 결국은 쓰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개혁주의랄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 걸 갖다 이제 중국이 실제로 선비족이 내려와서 중국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중국이 됐겠느냐? 만리장성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리장성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선비족이 나와서 중국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따라서 선비족이 내려와서 중국에 왔다는 얘기는 그거를 통해서 만리장성이 깨지고 만리장성을 통해서 전통적인 중국은 아니고, 그렇죠? 통합으로서의 아시아 문화라고, 그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걸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그건 중국 문화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든지 그건 용어의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아시아 문화가 선비족이 내려오면서 형성돼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관 중국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도록 이제 이런 기성 세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생적 존재, 그 기생적 존재, 그 이제 그 환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외척이라든가 장구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기생적 존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는 독자성을 가진, 독자 세력을 가진 것.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세대를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요새 국회의장 오늘 못 뽑았죠? 아마 못 뽑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왜 못 뽑나 그랬더니 양당이 다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 박근혜한테 묶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는 누굽니까? 김대중 노무현에 묶여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 제3의 주체적이고 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우리가 창의성이고 독자성이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주체성이고 하는 얘기를 오늘날 정치에 딱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좀 심하게 하면 기생적 존재. 나는 김아무개하고 더 사진을 찍었다. 난 박아무개 사진 찍었다. 기생적 존재죠. 너무 심했나요? 자,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를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건 누가 언제 어디서 나와서 언제 죽었다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누구를 쳐부셨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재료입니다. 재료. 쌀을 갖다 놓고 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쌀을 갖다 놓고 밥이라고 역사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면 구체적인 사료는 이건 재료일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여건에서 어떻게 어떤 물줄기로 역사가 과거에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느냐라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또 그런 점에서 뭐 생명체랄까요? 그게 유기체, 생명체보다는 유기체가 더 나은 말이에요. 유기체로서 역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역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왔으니까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건 한강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 팔당댐쯤에 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쪽 청평에 있는지 팔당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은 하얗다 물은 검었다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를 갖다 놓고 요새 얘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당댐에 와 있는지 청평댐에 와 있는지 그렇다면 이쪽 이제 한강 대교쯤 내려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느냐를 이걸 갖다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이해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시대 구분을 서양사에서는 뭐냐면 뭐 이제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때 현대까지 집어넣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제 시대다. 노예가 대부분 그게 노예제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다. 그러니까 너가 고대적이다라고 한마디 표현하더라도 그 속에는 고대 사회의 특징을 가진 그런 것들로 막 이제 규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원제도다. 그 다음에 무슨 농노사회다.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종교에서는 개토릭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개토릭 지배하는 이런 시대다. 그럼 너는 중세적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그걸로 딱 그러니까 역사는 노예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노예들의 신분이 조금씩 상승돼서 농노로 가고 그 다음에 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민족 국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건 민족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종교에서도 개토릭의 지배를 갖다 타파하고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가 나타나고 중산주의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군사 문제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적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보통 얘기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것도 중요한 그 이제 근대를 이제 얘기하는 그 말하면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서양사는 딱 들면 그런 단계를 가서 하구나라고 역사를 이해하는데 금방 가요. 그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그거는 근대적이야, 그거는 중세적이야, 그거는 고대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역사의 공부가 뭐 재미있다 그럴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논쟁이 많은 거지 그렇게 딱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동양 사회에 적어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한국 뭐 끼지도 못합니다만 그쪽에서
서양 문화가 우수한 문화라고 받아들이니까 동양의 중국 문화라든가 중국사라고 하는 것도 서양적 사고에 의해서 이걸 시대 구분하자 이렇게 해서 고대 중세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이제 이게 중세 되는 콘스탄티누스 고대 종말이고 마틴 루터가 중세 종말을 의미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서양 문화의 수입 속에서 중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서양의 말하면 역사 이해의 한 방법으로서 마르크스의 유물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말하면 그들의 이념으로 받아들여고 그건 이제 소련에서 소비에트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말하면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910 벌써 이제 1919년, 18년 코민테를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중국에 이제 들어오고 이때 중국에서 말이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북쪽에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떠한 토론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왜 중국에서 벌써 18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그 대학자들이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하면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신봉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룹 이른바 공산당이 이 전체의 말한 정권을 갖다 얻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마르크스 유물 사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산당의 역사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것은 그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니까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은 어떻게 되냐? 이 역사가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다 아시는 얘기죠. 뭐 다 아시는. 그죠? 원시 공동체 사회다. 그다음에 노예제 사회다. 농노제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다. 공산주의 사회다. 뭐 그러니까 따라서 사실 서양사에서 그죠? 두 번째 노예제 사회다 하는 고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위에다 하나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하나 더 붙인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시 공동체 사회가 맨 마지막에 우리 인류의 이상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오지 않은 사회.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노예제 사회, 농노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서양사에서 고대, 중세, 근세 그대로 이제 뭐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된다 그렇게 되죠. 이것이 역사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말씀에 제가 하는 예, 학문은 믿는 건 아닙니다. 학문은 믿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력이 떨어지면 학문은 이미 죽은 거가 되거든요. 그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 만들어졌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는 이게 역사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느냐? 나머지 둘은 뭐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상적인 공산 사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그 발자국은 띄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주의 혁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는 건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발은 띄었어야 된다. 그럼 발을 띄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이미 거쳤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가 됐다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가는 입장에서 이미 중국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가들은 저기에도 좋은데, 칼막스 다 아신 바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에서 제일 먼저, 중국 역사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토론의 문제는 우리 중국사의 근대적인 것, 근대적인 건 뭐죠? 민족주의 국가가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민족주의국, 이거 중국이라는 건 민족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민족국가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한민족이 언제 형성됐느냐? 그 한민족이 언제 형성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때부터 중국은 근대 국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대 국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민족이 언제 형성됐냐?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면 글을 똑같은 글을 썼고, 행동할 때 이제 죄도 똑같이 하고, 술에 똑같이 하고. 자, 그러면 민족이 되는 거 아니야? 말하면 생활 공동체로서 이제 하는 거다. 그러면 민족 아니냐? 그게 민족 아니냐? 그것이 한나라 시대냐? 당송 시대냐? 또는 그 이후냐? 역사적인 구체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갖다가 다 갖다 들으면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한나라 시대는 얼마예요? BC 아닙니까? BC 200년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당송시대 오면 이게 7세기, 8세기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농민전쟁 문제. 농민전쟁 문제는 이건 근대적인 요소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전쟁의 형식이 뭐냐?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봉건동 토지 소유가 국유제인가 그 대호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제인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서 이른바 중국 역사학의 5송이의 붉은 꽃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5송이의 붉은 꽃. 자, 그다음에 자본주의 맹한 문제. 중국의 자본주의가 우선 태어났어야 근대가 됐고, 근대가 됐어야 그다음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그 마르크스의 유물주의 사관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가 없었다면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 왜?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 시대군에 노예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하여간 이에 대한 토론집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시대구분 문제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국 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논문을 이렇게 쭉 써보면 이게 언제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여기에 관한 논문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제가 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일본에서 시대구분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 일부 떠들어요. 시간 가서 시차를 가지고 보세요. 중국에서 시대구분 문제 나오나요?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그다음에 농민전쟁 문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봉준의 무슨 하고 이제 그전에 동학난이라는데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보세요. 우리의 독자적인 주체적인 노력의 연구의 결과라서 그런 얘기를 하다면 좀 문제에 악세프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이웃에서 요쪽이 맛있다 그러면 요거 가서 그 비슷한 거 하나 골라서 논문 써가지고 논문이라고 하는 경향. 그 학문적 후진성이라고 이렇게 그냥 독자적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모태동 이게 이제 광말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역사관은
정치가들이 참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애를 무척 쓰죠. 왜?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역사관을 만들고 그걸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내의 정치적 갈등을 갖다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종족 갈등하고 그다음에 종교 갈등 이걸 갖다 정치랄까요? 이것은 뭐 하여간 그 이용하려고 해요. 역사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뭐 사실은 요새 우리나라에도 역사 문제가 중국이 뭐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만 예전에 한마디만 하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제 친구가 매일경제의 외신부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뭐 교과서 왜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글하나 야 쓸 게 뭐 있냐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잡담을 몇 개 했어요. 그 요새 딱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야 잔디에 불 붙으면 이거 자꾸 튀어요. 그러니까 턱턱 튀는 거야. 안 그러나요? 잔디에 불 붙으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정도 타라 그냥 탁 끈다고 저기 회차리를 치면 탁탁탁탁 터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그렇게 역사 왜곡한 것은 일본의 역사학 연구의 수준일 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근데 왜 우리가 나서서 너희 역사 연구 수준이 낮으니 높으냐 하냐. 우리나 잘하지. 그랬거든요. 야 그거 써라.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이제 몇개 썼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전체 사회 방향이 그냥 일본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또 그 길이야. 사실은 요새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건드려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안 그렇습니까? 건드려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일본에 조그만 현에서 뭐 어쩌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뭘 상대해. 그리고 지지도에 했더라면 이렇게 민족 감정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일본 사람의 일본 그 조그만 현 사람뿐이야.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너 역사 잘못했느냐고 하고 자꾸 그 핏대내고 헐고 뭐 있어요. 그거는 역사는 역사학자들의 역사 수준이고 그 국민의 역사 수준이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민족감정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뭐 주의 주장을 하려는 사람이 자꾸 이런 그 지금 얘기하는 건 역사가 아닙니다. 정치죠. 그 역사를 자꾸 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목표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리석게도 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참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권력을 쥔 사람들이나 뭐를 이용하려고 하면 역사를 이용하면 참 속여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여간 저로서는 중국 역사가 과거에 무슨 뭐 유물주의 사관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가지고 시대 구분을 이제 해나가는데 저 나름대로는 자치통감의 1362년간의 역사는 이렇게 몇 개의 단계를 거쳐왔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급진적 변화 시대. 이게 뭐냐면 철기 문명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회를 커다랗게 변화시켰다. 사실 이제 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지난 다음에 철기 문명 그때 이후로 적어도 근대로 와서 서양의 이른바 이제 말하면 뭐랄까요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른바 산업혁명적 요소가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철기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말하면 과학기술에서 본다면 철기문명의 등장,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그 다음에 수인, 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중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사회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근데 그 말하면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도 계속돼서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서양은 안 그런가요? 서양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철기에서 커다랗게 변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적어서 조금 더 나누면 그 가장 커다란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부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아시아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쪽으로 발전해 오기 시작해요. 그래 절대 황제권 이건 한무제 왕만까지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꼭두가시 황제 시대 이것은 전한 후기에서 후한 말까지 지키지 못한 황제권, 그죠? 만리장성의 붕괴, 근데 민족에 대해 이동, 이것은 선비족의 남함, 그것도 아시아 문화가 형성돼요. 그래 동북아시아의 통일의 꿈, 이제 수당이 이제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한꺼번에 하려다 그 거의 완성했다가 이제 안 됐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자성은 꺼집니다. 그 이후 얘기는 또 다른데, 분한 통치 지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당말로대에 200년간 나타난 걸로 저는 자주통합을 이렇게 7개의 시대로 적어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언젠간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일 겁니다. 자, 이건 자주통합 얘기고, 객관적 역사관이 어려운 이유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역사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의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대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전 10,000원과 오늘날의 10,000원이 다른 것을 인식 못하고 우리는 10,000원은 10,000원이다 그런다. 시대가 달라지면 10년 전에 10,000원 가지면 브라우스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오늘 10,000원은 빵 한 조각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역사 속에서 그걸 보지 않고서 그냥 등가로 보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얘기고, 그 적절한 예가 공자와 맹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보는 지역적 차이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슨 뭐 지방 저거 해서 무슨 뭐 호남이다, 경상도다, 또 요새 충청도까지 나다. 이것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그건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거 산악지대인 경상도하고 평화지대인 전라도가 똑같은 그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조화시키는 게 정치죠. 근데 이게 편갈르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왕안사과 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자와 맹자. 공자는 이랬습니다. 공자가 이제 그 공자 제자가 안현이라는 사람이 묻더니 그 선생님들 인하는데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극기복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기라고 하는 자기를 이기는 거, 복례라고 하는 건 예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는 뭐예요? 주나라의 질서 체계입니다. 주나라. 서주에 말하면 서주라고 하는 것이 주례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공자는 서주의 예 질서로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예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예가 아니면 가지도 않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근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이건 여러 차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난 선왕이 당림금이 거를 내쫓았는데, 그죠? 그죠? 당임금이 걸림금을 내쫓고 무왕이 주임금을 내쫓았는데 그 신하가 그 이제 임금을 내쫓아도 됩니까? 그런 질문.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사람이 거리나 주가 임금이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한치약이다. 왜?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쫓겨나도 당연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갖다가 말아 쳐서 쫓아내도 혁명을 해도 그것이 옳다는 얘기를 혁명론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춘추 시대에는 서주 질서가 무너져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면은 그쪽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극기복례다.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맹자는 전국시대 180년 뒤에 태어난 맹자는 뭡니까? 저기 이제 혁명론을 했죠.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이미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서주시대의 예의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쪽에 상투 틀고 갓 쓰고 헌병당 이거 나라가 이거 망했는데 말이야 빨리 우리나라 예전대로 갓 쓰고 상투 쓰고 이제 해야 이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먹혀가겠습니까? 안 먹혀가는데 그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 시대에는 도저히 서주 시대 그래서 요새식으로 그 비유를 하자면 공자 시대에는 상투 뜨고 갓 쓰는 사람이 한 반 정도는 되니까 자, 이 상투 벗어버린 사람 빨리 상투 틀고 갓 쓰게 하자. 그거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요. 맹자 시대에는 상투 쓰고 갓 쓴 사람이 일할도 안 돼. 그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옵니다. 그런 상태의 시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자, 그죠?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 같은 학문 계통의 유가입니다. 같은 유가 사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 다른 것은 왜 그러냐? 그렇다고 저 맹자가 공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렇다는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면 공자가 맹자의 시대에 나타났다면 공자도 똑같이 맹자와 같이 말한 제 임금 같지 않은 건 쫓아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맹자가 만약 공자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은 자꾸 이 권력을 준 사람은 보수적이 되니까 보수적인 쪽에서는 공자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맹자는 훌륭하긴 있는데 그 다음 줄. 근데 여기서 보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공자는 뭐 이제 올려서 나중엔 문선 왕까지 올립니다. 높여주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세요. 요거서 이제 이건 자 이거는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것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완석이 차이인데 이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차이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2살입니다. 사망왕이 2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석이 2살이 적습니다. 죽을 때는 같은 해 죽었습니다. 1084년에 똑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한석은 3월 달에 죽고 사망왕은 9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망왕 왕한석 탄생 900주년 그러니까 1984년이죠. 탄생 국제학술대회라고 걸 저도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관직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주장이 서로 달라요. 우리는 뭐냐면 역사에서 하나는 군법당이고 하나는 신법당이다 이렇게. 신법당에는 법을 새롭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법당은 옛날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느냐? 두 사람의 이제 사마강은 왼쪽에 사마강은 산서성 출신입니다. 산서성.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왕한석은 강서성 출신입니다. 양장이에요. 이때 송대는 아직
황하 지역이 경제권과 정치권을 쥐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양장 지역은 개발 지역. 지난번에 제가 그 노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인구 밀도 변화인데, 여기 이제 황하고 여기 양장. 요건 한대는 인구가 이쪽에 거의 몰려 있죠.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양장 쪽으로 이렇게 좀 왔는데 이쪽이 훨씬 황하 유역이 훨씬 많고 양장 유역이 한 그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송대 내려오면은 황하 유역과 양장 유역의 인구가 까만 쪽 인구를 갖다 말하는 거니까 거의 비등합니다. 그다음에 명나라 때 오면 물론 이 양장 쪽으로 이제 인구가 대거 이동을 이제 하고 왜냐면 남쪽이 이제 경제적으로 우위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송대의 사마관과 왕한석이 살던 시대는 황하 지역과 양장 유역의 이해가 상충되는 동시에 그 세력이 상충되는 겁니다. 자, 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송나라 때에 과거 합격자를 지역별로 구별을 해봤어요. 그 이쪽 거는 저기 뭡니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을 갖다 한 거고 이걸 갖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초기에는 동남 지역, 완석 지역에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과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사망 지역은 이렇게 많이 그 이제 과거 합격자가 나옵니다. 초기에는. 중기에 오면 거의 비슷합니다. 후기에 오면 동남 쪽에 과거 합격자 이렇게 증가하고 서북 쪽에 과거 합격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과거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말하면 이것은 이제 한 겁니다. 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하 왕석하고 사마왕이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두 사람 다. 아주 오늘날 그런 재상이 있다면 다 아주 그냥 하늘같이 떠받을 거예요. 왕한석이 그렇게 오래 재상을 하면서도 재상이 끝나고 나서 먹을 건 별로 없었어요. 집에. 사마왕도 마찬가지예요. 19년 동안 뭐 저기 하다가 자기 재상을 지냈는데 자기 그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 이제 지방 사람인데 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차비를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차비를 줄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관직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그걸 다시. 그리고 다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북송시대에 모두 재상이 71명이 나왔습니다. 71명이 나왔는데 첫째 번에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세월이냐는데 맨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렇게 아주 일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죠. 저 들락날락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쪽에 이제 제가 이때부터 여기 71대까지 이제 어디 출신이냐 하는 거 출신을 갖다 적어놨는데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마왕과 왕한석의 그 사관의 차이라든가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역적 얘기를 갖다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사마왕은 보수적 정예적, 맨 처음에 권력을 잡았던 지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자를 존중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왕한석은 이제 새로 일어나는 지역 사람이니까 맹자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재 사람들은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현재 역사를 유기체로 보는 게 아니라 화석화, 아주 고정화 시켜놓고 세종대왕은 훌륭하다. 딱 화석화 시켜놨어. 어떤 점에서 훌륭하고 어떤 점에서 하다. 그건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 주도록 역사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프로파간다로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면 뭐랄까요? 그냥 하는 데는 좋지만 그건 역사학적 사고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자통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 그냥 객관적인 사관을 유지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상황에 애썼다. 그래서 한 얘기가 말이죠. 뭐냐면 이른바 정통이다 아니다 윤이라고 하는 건 끼어들어간 거 아니야. 정통이다 융통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맨날 그거 햇소리다가야. 햇소리가 아니라 나는 그거 뭔지 모르겠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서술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에서 볼 건 뭐냐? 요 밑에 뭐냐면 국가가 언제 흥하고 언제 쇠퇴했느냐. 그 다음에 생민들이 어떻게 즐거웠고 어떤 데 근심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참 선하고 어떤 것이 악했느냐. 이런 것을 역사에서 보려고 내가 노력했고 따라서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읽는 사람하고 나쁜 짓 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뭐는 나는 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식의 역사는 내가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신에서 객관적 역사관. 그런데 그 뒤에 주희가 통감 강목을 썼습니다. 강목은 자치통감을 이제 294권을 갖다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59권으로 셀렉트 해놓은 거죠. 거기에 뭐가 중요한 건 강이고 요건 설명문이다. 그래서 목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의가 말하면 사망왕에 있어서 이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이 뭐 어떻게 보자. 객관적으로 보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족에 대해서는 불공대천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대천 하늘을 함께 쓸 수 없는 무언수다 그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너하고 나하고는 한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말하면 혈통주의적인 역사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명대 와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갖다가 이제 내려올 때 왕구지라고 하는 사람이 혈통주의적인 주장에 의해서 혈통주의적인 역사에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분리주의랄까 이제 분별주의랄까 이런 걸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민족이 혈통이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비가 낙인가요? 그리고 어미가 말일 경우에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노새다.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합쳐진다면 그 다음에는 문화가 완전히 싹쓸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려면 너희는 너희가 태어난 곳에 가서 살고 만족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데서 살자. 우리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자.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혈통주의적. 그래서 이 왕구제는 철저하게 이러한 역사관을 갖다 이제 하나는 칠안의 역사로 봤고 그 다음에 함리국 그 다음에는 춘잡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순수한 한족의 왕조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랑캐 왕조로 바뀌었다. 한족의 왕조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제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왕구제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청나라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왕조가 훌륭한 왕조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대의감이록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본데 그럼 중국사를 어떻게 이제 볼 거냐. 아까 저는 자치통감을 가지고 7개 이제 1360년 했는데 이게 레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황인우라고 중국 사람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서양적 방법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왕조 시대의 모델이 형성된 시기다. 고대에서 한대까지. 그 다음에 개방사회다. 삼국시대부터 당대까지. 이때는 그냥 외부에 있는 거 다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기, 송대에서 원대까지는 이행기. 이제 말하면 개방사회에서 폐쇄 시기로 넘어가는 이행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명청 시대를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폐쇄 시기로 이제 봤습니다. 그게 전혀 서양사에서 서양사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레팡이 봤죠. 그러면 이 말대로 들어본다면 현재 중화인민공은 폐쇄 시기냐 개방 시기냐, 그죠? 혹시 반개방 시기인가? 예? 자, 그것은 지금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로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강좌가 10번에 걸친 강좌에 중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원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중원 지역에 출발한 문화가 중국 문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문화는 초기에 만리장성으로 이제 유목민족과 농경을 갖다 구분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 그런데 인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하고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만리장성을 깰 수밖에 없었다. 그 만리장성이 깨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리장성이 깨지니까 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형성된 아시아 문화는 각 곳으로 훑어갔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당대 음악 얘기를 써달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 음악과 교수들이 말이야, 내가 티베트가 저쪽 서역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한국 신라 음악이 있더라는 게, 신라가 얼마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당나라로 모여서 당나라에서 그쪽으로 전해요. 또 서역 지역의 음악이 당나라에 모여서 신라 백제로 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모든 문화가 들어갔다 미국에서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런 역할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는 계속해서 허물기와 쌓기를 계속, 만리장성을 계속 쌓고 또 허물고, 그 만리장성이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노력은 무척 많았지만 그것은 허물어지는 말하면 역사의 바퀴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으려고 그러는데 헐어지고 쌓으려고 하는데 헐어지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